아니 저는 이제 그 책 중에서 강군의 조건 책을 좀 봤는데 음. 그 이번에 12.3 계엄을 겪으면서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도 그 방첩사령부라는 조직을 모르는 분들이 없게 됐는데 왜냐하면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였던 여인영이 사령관을 했고 실제로 계엄에 굉장히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강군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방첩사라는 조직을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방첩사가 한국군을 망쳤다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직접 하기 전에 사실은 방첩은 되게 중요해요. 안보에 있어서. 간첩이 우리한테 활동을 해서 뭐 우리 정보를 빼가면 이제 군대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죠. 원래 방첩 기능은 그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방첩사가 탄생하면서 이게 정권의 이제 신여가 돼서 아하. 정권이 군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제 방첩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각 부대마다 이제 방첩사원이 들어가면서 지휘관들 언행 뒷조사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것에 이제 노력을 거의 기울이다 보니까 실은 진짜로 집중해야 될 방첩의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은 군의 내부적인 어떤 정치 눈치 보기는 계속 강화시키면서 막상 방첩을 해야 되는 그 노력은 좀 약화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방첩사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아까 소개도 해드렸지만은 윤석열의 고등학교 후배고 뭔가 정치적으로 불임을 당할 것 같은 사람이 방첩사령부의 수장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보면서 문제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군의 조건에서 그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 책의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조입니다. 이게 방첩사에 관한 문제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그 우리가 군사력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예리한 칼날은 칼집에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저 큰 권력을 발휘하지. 그걸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는데 재미를 붙이면은 그거는 권위가 추락할 네. 뿐더러 망하는 군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관통하는 논리를 보면은 군사적 전문성을 어떻게 정치적 덕목과 접목으로 해서 이것이 이성과 절제를 지닌 품격 있는 군대로 만들 거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타락한 군대의 어떤 여러 가지 좀 표상들을 네. 이런 어떤 불편하고는 어두운 측면들을 불가피하게 들춰내는 고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군 출신이 쓴 군인한테 욕먹기 딱 좋은 책이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밑바탕이 된 거는 이제 군에 대한 애정과 네. 이런 전문성을 군 내부에서 어떤 국가 정치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서 더 넓은 영역으로 좀 이걸 끌고 가자고 하는 어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읽어보면은 오히려 군에도 현대 손자병법이다 생각을 네. 하고 읽어볼 만한 책이 됐던 거고 또 우리가 12.3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더 뼈저리게. 예, 더더군다나 지금도 뭐 국방부가 뭐 국방혁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네. 이제 일어난 어떤 그 역사를 좀 단절하고 새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토대를 만든다. 그런 좀 목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얘기했던 강론으로 붙여서 여쭤보면은 실제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방첩사라는 조직에 대해서 어떤 기능 재활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방첩사는 해체가 되고 방첩을 하는 어떤 그 본부로 재탄생이 되고 또 일부 수사 기능은 기존 수사 기능으로 분산해버리는 네. 사실상의 해체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면밀히 보면은 단순히 기능을 헤쳐모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첩사가 정치적인 권력을 남용했던 핵심이 장교들 신원조회라든가 어떤 사생활 뒷조사하고 이런 인사정보에서 그 파워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개혁 과정에서도 방첩이나 수사 기능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까 하는 부분은 얘기가 되면서도 그 숨겨져 있던 그 인사 정보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렇군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첩 이제 새로 만드는 본부에서 이제 장군들 인사 그 신원 조회 기능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측면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군 생활 해본 사람들은 그 방첩사 이름이 지금은 그런데 저 때는 이제 기무사였거든요. 그런 소속 그 군인 간부들의 힘을 체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배치받은 부대에 그 지역에 이제 계신 분이 저랑 이제 친인척 관계여가지고 아마도 밤첩사에 계신 그 당시에 기무 반장이라고 불리는 분 준위 계급을 가진 분과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러 온다고 레토나를 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부대에. 근데 이제 저는 수송대 소속이었고 문제는 뭐냐 그 수송대장이 격렬하게 저 때문에 그런 일을 겪어야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본다고 오긴 왔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오는 관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불편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감시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주 만나러 온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실제로 수송대에서 차도 굉장히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경험을 했는데 일반인들조차도 기무사, 방첩사 힘이 세다 이런 인식이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네. 뭐 김정대 의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방첩을 하는데 그 나온 힘이 아니고 군 내에 사찰하거나 또는 감시하거나 그걸 통해서 보고가 되면 또 그게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서 생긴 부가적인 힘이 마치 이제 그 부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제 자리매김돼 온 거죠. 네. 좀 더 이제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제 한국의 현대사는 군인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든 쉽게 말하면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사례가 2번이나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좀 막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방첩사가 이제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방첩사가 그런 일을 한 번도 막은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저질렀죠. 네, 오히려 저질렀지. 오히려 저질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시녀처럼 움직이는 조직은 결국엔 그 자체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군사정부가 끝났는데 이제 문민화됐잖아요. 근데 문민화됐는데 그 공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문민화된 정부도 군이 또 다시 뭐 구테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계속 감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동향을 살피기 위한 용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방첩사가 군을 계속 내부 사찰하는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 온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고 결국에는 이제 12.3 계엄에서 네. 여실하게 이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자꾸 이제 인사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장군의 무기력을 부추기는 인사 문제도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서술을 좀 해주신 거죠? 사실은 인사는 우리 영관급의 인사는 되게 조직화돼 있어요. 영관급이. 그러니까 소령, 중령, 대령 그렇죠. 이런 인사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한 그 경력, 인사 경력 뭐 이런 것을 기록하고 그 상급자가 그 사람을 평가한 기록이 다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장군이 되면 이걸 안 합니다. 장군이 되는 순간 안 한다. 네, 안 하는 거예요. 장군이 되는 순간 이걸 안 하고 그것을 누가 하냐? 방첩사가 이제 만든 인사 기록에 전적으로 그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평가들이 많이 작동하겠네요. 그렇죠. 그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평가 또는 방첩사 그 보고서를 쓴 친구와 관계가 나쁘면 어떤 말을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들이 그 방첩사 계급이 높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사단에는 중령, 뭐 군단에는 대령,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기록을 쓰는 것을 아니까 이 친구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때로는 이 친구한테 저자세를 하는 거예요. 계급과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무기력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첩사 요원들이 뭐 이 사람의 군사 전문성 뭐 이런 거 평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정권 친화적이고 뭐 이런 것만 평가하다 네. 보니까 장군들이 굳이 자기 군사 전문성을 키울 이유가 없어요. 그거로 내가 진급하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승진을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군대 전체, 장성 전체의 관심이 정치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으로 이제 오염이 돼가는 거죠. 아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방위 활동도 하셨고 청와대도 근무를 하셨는데 이런 인사제도의 그런 맹점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어떤 권한이 뭐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고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삼원화된 권력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면서 어떤 그 정권이 군인을 줄 세우고 싶어 하고
또 군인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항상 이거는 어떤 정치 권력이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 때마다 나타난 하나의 본성이에요. 왠지 군이 두려운 거야. 내 말을 잘 듣는다는 증표를 원해요. 아, 그리고 또 군이 통수권자를 향해 가지고 충성을 맹세할 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거든. 윤석열이 실제로 그런 충성 맹세를 시켰죠. 그래서 장군들한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그 그러니까, 관저에서 네. 저기 뭐냐 쿠데타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그 법과 제도를 초월해서 군은 내 거다. 그러니까 군이 정치적으로 사유화되고 나한테 충성하는 집단처럼 줄 세우고 싶어 하는 권력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일군의 군인들은 그런 정치 권력과 밀월 관계를 형성해서 줄 서고 싶어 해요. 요 둘이 만나면은 아주 전형적인 군의 정치화가 그렇겠네요. 네. 촉진이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만들어 놓은 기구들이 오히려 촉진자가 돼 가지고. 아하. 사실 방첩사, 수방사 이런 기관들은 쿠데타 막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수방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박정희가 저기 자기가 쿠데타 해서 만드니까 보안사 만들고 수도 경비사령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계엄 때 보니까 그 부대가 다 주된 계엄 부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로 집권하니까 자기는 쿠데타를 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군을 그 예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온 과잉 성장된 어떤 정치군 권력의 과잉 성장, 일종의 가분수 권력이 생겨났다. 가분수 권력이 생겼다. 네. 그게 이제 그 중앙으로 모여드는 어떤 방첩기관, 또 무슨 어떤 수도 경비 이런 대도시 부근에 있는 어떤 그 부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문민 시대에는 정리를 해서 민주적 규범에 맞게 하고 어떤 인치가 아니라 법치,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군도 관리할 수 있는 네. 이런 게 이제 객관적 문민 통제로 가는 성숙한 나라의 모습인데, 이 부분의 발전은 뒤처지고 여전히 정근대적인 사유와 장악이라고 하는 네. 주관적 문민 통제로 머무르는 현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요. 책도 저 강군의 네. 조건도 그걸 지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장군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그 영관급 인사 같은 경우에는 실력 기반으로, 이런 인품 기반으로 이렇게 성적이 매겨지고 진급을 하게 되는데,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외생 변수가 너무나 크게 작용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건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장하는 도구들은 뭐 지역 안배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인사를 하면 군의 인사는 사실 실력,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기반해야지. 그렇죠. 네. 왜 안배를 하는 거냐 이거죠. 안배를 하다 보면 사실 실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좁은데 거기 무슨 지역 안배를 또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또 지역 단위로 사실은 또 파벌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높은 분들을 꽤 모셨어요. 장관도 밑에 있고 총장도 밑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야 도대체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쓸 거예요. 사람이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배를 통해서 이게 능력 위주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 안배, 뭐 출신 안배, 뭐 기수 안배 이렇게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최상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야, 묘하네요. 네. 그게 예. 또. 예, 그러니까 이게 군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따져보면 이게 되게 폐쇄형 집단이다 보니까 인재를 결국엔 그 안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아니고 어떤 안배라고 하는 다른 잣대를 대해서 계속 그것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최상의 인재들은 이제 그 어느 그러니까요. 순간에 떨어져 나가 네.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아, 그럼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인사 제도라는 것도 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안배한다 그러면은 균형적으로 잘했다라는 걸로 국민들은 이해를 하는데, 아니 저는 네. 이순신 장군이 현대에 태어났다면 한국군에서 대령 진급을 못 한다고 봐요. 아, 이순신 장군 대령 지금 못해요? 아, 네. 대령 진급 못 해요. 항명 세력이었죠, 장군 그런가? 뭐 보니까? 상도 수군 통제사 택도 없습니다. 중령선에서 멈췄을 거예요. 중령선에서. 아, 정말로 뭐 이제 사실은 네. 따져보면
중령에서 갑자기 발탁되셨죠. 네. 자, 갑자기 네, 발탁. 그러니까 중령급 계급에서 갑자기 투스타를 한 달 만에 바뀐 거예요. 아 정말로 발탁 인사 말 네. 그대로 몇 단계를 건너 뛰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말씀해 주신 근데 건데 지금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원래 등용과 발탁이라는 건 군 인사에 있는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떤 형식 논리에 갇혀버려 네. 가지고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저기 군도 무슨 전쟁이라는 걸 어떨 때 저는 변호사가 하는 거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뭐 교정 규칙에 뭐 각종 법령 다직해야지 또 출신별로 안배해야지 지역별로 안배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무능해도 그 룰만 맞추면은 네. 오히려 된다. 뒷말은 덜 나오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좀 형식 논리에 빠져서 현대 이순신과 을지문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